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학년 학생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학년 학생 이름. 그리고 학부모님 아니신 분, 학원 관계자분들은 그냥 계셔도 되고요. 그 외 분들은 학년 학생 이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TG 원장 김종명입니다. GTG 영지센터 설명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몇 가지 주제를 안내 드리려고 해요. 크게는 우리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발견시키고 개발하는 방법쯤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영재고나 이과 극성위를 노리는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GTG 영지센터 학부모님 설명회입니다. 제가 음소거를 조금 해놓을게요. 음소거 해서 뭐 말씀하시고 싶은 분은 따로 말씀하시면 되십니다. 학년 학생 이름 이렇게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까요? 몇 학년이 많으신지. 화면 켜주시면 저는 더 좋고요. 근데 부담되시면 비디오를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요. 상위권에서 극상위권이 되는 방법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극상위권, 상위권이든 한 줄 세우기 느낌보다는 우리 학생이 가진 잠재력, 특히 영재성이 강한 학생들은 그 영재성을 최대한 잘 개발하는 방법쯤 되겠어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상위권에서 극상위권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잠재력을 잘 개발하는 방법 또는 극상위권이 되는 방법은 이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배움과 탐구에 대해, 즉 공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만든다. 두 번째로 좋은 방법으로 공부한다. 셋째, 발달에 맞게 적절한 지적 자극을 제공한다. 즉 로드맵을 잘 짜서 학생들을 잘 끌고 간다는 거죠. 네 번째가 좋은 학습 태도와 습관을 만든다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은 입시는 잘할 수 있고요. 또 영재성을 개발하려면은 특히나 영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좋은 학습 방법이 필요해요. 일단 공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재성이 강한 학생이든 그냥 입시 수학을 하는 학생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라는 경영학 서적을 공부하다가 교육 심리학에도 참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동기를 6개로 구분을 했어요. 즐거움 동기, 의미 동기, 성장, 정서적 압박감, 경제적 압박감, 가성. 이 6개로 분류해서 각 동기별로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성과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한 결과물이에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즐거운 동기는 예를 들면 운동을 예를 들면 재미있어서 운동한다. 재미있다의 핵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직접 자기가 스스로 뭔가 자율성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성취를 하는 이런 것이 즐거움의 큰 원인이 돼요. 즐거운 동기가 있고요. 무엇을 하는데 두 번째 동기가 의미 동기예요. 건강해지려고 운동한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가 성장 동기예요. 운동을 할 때 모델이 되려고 한다예요. 이 세 가지는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 동기가 정서적 압박감 동기예요.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또는 뭐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운동한다.
경제적 압박감, 대학 가려고 운동한다.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운동한다. 운동 안 하면 가난해지니까 운동한다. 뭐 이런 거예요. 타성, 운동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학교를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거까지가 6개의 동기인데 이 동기가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3개를 내적 동기, 뒤에 3개를 외적 동기라고 하는데요. 외적 동기, 주로 당근과 채찍이죠. 당근과 채찍은 전술적 성과를 내는 데는 효과가 있더라. 전술적 성과가 뭐냐면은 타자를 빨리 쳐야 된다. 시간 내에 뭐를 얼만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좀 단순한 일을 할 때 많습니다. 적응적 성과는요. 미리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해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전술적 성과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을 하는 산업시대의 노동자 생각하시면 적절합니다. 그 시절에는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를 초단위로까지 설계해서 다 지시를 해요. 공부도 예를 들면은 오늘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이런 거예요. 적응적 성과는 지식 노동자 같은 거 어떤 목표는 정해져요. 예를 들면 유럽 시장을 개척해서 매출액 1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라. 이게 이제 적응적 성과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 아무도 유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가서 닥치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과를 적응적 성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거나 복잡해서 계획이 세워져도 빗나가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 성과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 상황에서는 적응적 성과가 필요하다고요. 적응적 성과가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크고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에서는 전술적 성과, 즉 일일이 지시해 주는 대로 잘 따라하는 거는 잘 안 되고 알아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뭔가를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공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공부는 어떤 상황이죠? 복합 상황이에요. 어릴 때일수록 좀 전술적 성과도 되죠. 학습지 몇 장부터 몇 쪽까지 풀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몇 번 훈련하고 몇 쪽 풀고 틀리면 오답 노트 몇 번 하고 이런 거죠.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KMO나 영재고 같이 극상위권이 될수록 할 수 있는 게 점점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져요. 대신 학생이 알아서 전심전력을 다 해야 돼요. 시키지 않아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에는 적응적 성과가 필요하고 이 적응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 외적 동기는 오히려 적응적 성과를 거두는 데는 방해가 되더라. 이게 연구 결과예요. 대표적인 게 코브라 효과예요. 코브라 효과가 뭐냐면 인도에서 코브라가 사람을 물어 죽이니까 영국 총독이 옛날 이야기죠. 영국 총독이 코브라 잡아오면은 한 마리 잡아올 때 예를 들면 1달러를 준다. 영국이니까 파운드인가 1파운드를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코로나를 엄청나게 잡아와요. 그래서 코로나가 막 줄어들고 피해자가 줄었어요. 좀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코로나 피해자가 안 주는 거예요. 어찌됐나 하고 조사해보니까 코로나를 양식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돈 벌려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니까 당근과 채찍이 목적이니까 실제 그 업무 지시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가 최고 이익이 되는 것만 당근과 채찍만 하지 공부를 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고 있었더니 그 사이에 참가자가 많이 오시네요.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학년 학생 이름 좀 바꿔주세요. 이름 바꾸기 좀 해주세요. 이름 바꾸기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학년 학생 이름으로 좀 바꿔주세요. 자, 아직 안 바꾸신 분들 계시네. 학년 학생이고 초4 홍길동, 중1 이순신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네. 생각보다 고학년이 적으시네요. 알겠습니다. 4학년 정도가 많으시네. 3, 4학년이 많으시네요. 3, 4학년도 이해하실 수 있게 초점 맞춰서 해드릴게요. 학년 학생 이름 좀 바꿔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조금 요약하면은 공부를 잘해서 그냥 상위권이 극상위권이 되려면 영재성이나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만들어 주려면 뭘 해야 되냐. 첫째, 공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공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 동기다. 그 중에서도 즐거운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직접 동기 또는 내적 동기가 즐거운 동기, 의미 동기, 성장 동기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운 동기입니다. 이 즐거운 동기, 재밌어서 운동한다가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못 당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한테 못 당한다고 하잖아요. 즐거워서 운동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좋은 감정, 즉 즐거움, 공부가 즐겁다, 공부가 재밌다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 할 수 있는데 저희 사고력 수학 하다 보면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학원 연토에 꼽혀요. 자, 그 다음에 즐거움 동기는 즐겁게 공부해야 된다. 공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된다. 그게 극상위권을 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극상위권은 즐기기도 해야 되지만 좋은 방법으로 공부해야 돼요. 좋은 방법으로 공부한다. 특히 영재성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개발한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저희 GTG의 방법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하태석 부원장님이 저희 서울대 수학과 후배세요. 제가 영재성이 강한 학생들 도와주고 싶어서 사고력 수학을 하면서 영재 수학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을 막 찾았어요. 찾는데 하태석 부원장님이 그때 장학학원이라고 우리나라 과학고 입시에서 넘버원 합격자가 서울 그때 이제 서울만 주로 있었죠. 서울과고, 한성과고, 세종과고 이런 과고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던 학원이 장학학원이에요. 그 장학학원 전에는 엠솔이라고 KMO 넘버원 대치동 엠솔 학원이 됐어요. 지금은 엠솔이 대치동 넘버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10여 년 전에는 넘버원이었어요. 그 당시 CMS고 뭐고 다 넘사벽으로 넘버원 하는 엠솔 학원에 계셨는데 이분이 큰 학원에 계시면서 간부급으로 책임자급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답답한 걸 느끼셨던 거예요. 답답한 걸 어떤 걸 느끼셨냐 하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유형 암기라든지 학습, 주입식 학습 방법의 수학 교육에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막 만들고 실험적으로 적용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그런 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알고 보니 학교 후배셨는데 찾아가서 어렵게 모셨어요. 저희 조그만 학생 수 한 40명일 때 10년 전이네. 40명이고 이럴 때 초기에 모셨는데
조금씩 저희랑 결합 정도로 올려가면서 하셨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굉장히 탁월한 실적을 내셨어요. 그렇게 탁월한 실적을 내신 이유가 이 교육 철학입니다. 이 교육 방법, 수학 교육 방법이 남달라서 그래요. 저희가 굉장한 실적을 냈는데 저희가 많을 때는 2반, 적으면 한 반만 주로 운영을 했어요. 한 반이 제일 작을 때는 3명짜리 반이었어요. 많을 때 7, 8명 되고 그랬는데 저희가 10명 미만으로 KMO 시험을 치는데 중1이 KMO 금운동을 행하다 땄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분당에서 공부해서 중1의 KMO 금운동을 땄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분당 KMO 공부하는 학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죠. 100명 넘게 시험을 쳤어도 수상자가 거의 없는데 저희는 한자비 수가 쳐서 그중에 절반 이상이 수상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탁월한 실적을 낳았던 이유가 가장 우수한 애들이 분당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이 모여서는 아니에요. 이 교육 철학, 교육 방법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수학 교육 방법이에요. 조금 영재센터에서 어떤 철학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학 교육을 하는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 빨리 푸는 것보다 중요하다. 사고가 빠르다. 빨리 문제를 푼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뛰어난 연구 능력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깊이 사고하고 각 요소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능력이에요. 힐베르트죠. 힐베르트가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쉬운 문제 할 때는 꼴찌로 끝낼 수 있었는데 점점 어려워져도 이 사람은 똑같은 페이스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됐어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깊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느리더라도 빠르든 늦든 하여튼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다음에 저희가 수학 학습하는 방법은 문제 해결 기반 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PBL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보통의 수학 학습은 정석 같은 거가 대표적이죠. 문제를 내줘요. 기본 문제 또는 대표 문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는지를 밑에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유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응용된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심화된 문제를 풀어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가르쳐주는 방식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일단 소재를 던져줘요. 네가 이걸 알아서 연구하고 탐구해서 해결해봐. 이렇게 해요.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의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지식을 꺼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 해결력도 길어지고요. 자기가 가진 수학 지식을 재구성하는 힘도 생겨요. 그리고 풀고 나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저희가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풀었어. 근데 여기서 막혔다. 어떤 학생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풀이를 서로 하기도 하고요. A라는 나는 이렇게 풀었어. B라는 학생은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그럼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이런 것도 비교를 하고 여기서 배운 게 과거에 배웠던 어떤 지식이나 개념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교사가 짚어주기도 해요. 또 좀 더 나가면 교재를 어떻게 구성했냐면요. 하나의 주제별로 문제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더블 카운팅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더블 카운팅에 관계된 문제를 묶어놨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이 혼자서 할 만한 거를 해요. 혼자서 할 만한 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접했던 어떤 수학적 경험이 있거든요. 그 수학적 경험을 개념이나 원리로 구성을 해줘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탐구하면서 어떤 수학적 경험을 하고 그 수학적 경험을 개념이나 원리로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주제에 관계된 그 개념이나 원리에 관계된 심화된 문제를 또 혼자 힘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점점 깊어지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 해결 기반 학습이에요.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주고 그걸 숙달하는 방식이면 낯선 문제를 만나면 아무도 안 가르쳐 줬을 때 내지는 배웠던 거 비스무리하지 않을 때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저희 방식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으로 하면은 혼자 푸는 문제 해결력이 강해져요. 대부분의 문제를 혼자 풀었으니까. 가진 지식을 총동원하는 경험을 많이 했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그걸 참고 이겨내는 걸 해냈으니까. 그래서 학생들 문제 해결력이 강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어렵긴 한데 낑낑거리다가 성공하면은 기쁨이 있어요. 어제 제가 사고력 수업을 하는데 2학년 사고력 수업이에요. 어떤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어렵다고 답답하다 그러면서 문제 풀더니 그냥 저한테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 GT는 신기해요. 뭐가 신기한데? 어려운데 재밌어요. 이러는 거예요. 얘들아 쉬는 시간이야 쉬어 하는데 안 쉬고 풀 거예요 하면서 얘들이 안 쉬고 계속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저희 영재센터에서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문제 해결 기반 학습을 하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이 강해진다. 두 번째, 재밌다. 어렵지만 재밌다. 하드 펀이 돼.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 교사 또는 이 프로그램 설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좋은 문제를 자기 발달 단계나 학습 단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게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좋은 문제라는 건요. 학생의 현재 수준에서 도전적이고 흥미롭고요. 두 번째로는 그 문제 안에 중요한 수학적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 풀면서 이런저런 수학적 경험을 하고 나서 그것이 어떤 수학적 개념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게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풀이 방법이 배경 지식이 짧은 애는 초등 수준에서도 풀 수 있고 배경 수준이 좀 높은 애는 중등이나 고등 수준에서도 풀 수 있고 그렇게 배경 지식과 무관하게 다양한 풀이법이 있고 배경 지식의 요구 정도가 다양한 게 좋은 문제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안 배워서 못 푸는데요 이러지는 않아요. 어쨌든 자기가 가진 지식을 충동원해서 풀어내려고 해요. 가다가 담에 막히면 땅굴 뚫어서 담을 넘어갈 수도 있고 차다리를 타고 넘어갈 수도 있고 옆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벽돌을 빼내서 구멍을 내서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자기 힘으로 해내요. 그 다음에 학생이 가진 지식을 이끌어내서 더 높은 수준에서 재구성하게 하는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 하태석 부원장님 초기의 학생이요. 그 학생이 경기 영재고하고 대전 영재고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중2 때 처음 왔는데 그때 해서 영재고를 합격했어요. 중2 가을 추석 때쯤 왔어요. 그 학생이 이제 대전영재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레이저를 거울에 반사시켜서 어찌어찌 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원장님하고 비슷한 문제를 탐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그 문제를 거울이 없다면 빛이 어떻게 나갈까를 격자 좌표평면 위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서 1차 함수 이런 것들의 이해가 기계적으로 1차 함수 뭐 절평 구하고 기울기 구하고 이랬던 거에서 그것이 레이저 반사 문제, 기하학적 문제가 결합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런 게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했는데 삼각형일 때 있으면 사각형일 때 어떻게 될까? 오각형일 때 어떻게 될까? 삼각 뿌릴 때 어떻게 될까? 입체 도형에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추가 탐구로 확장할 여지가 있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저희 학원 다녔던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중2 때 서울영대고 조기 합격했어요. 중1 때 K모 검사됐다고 했던 학생인데 그 학생이 수업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떤 문제 하나를 통보했어요. 했는데 이거 이렇게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하면 어떻게 돼요? 한 거예요. 물론 그거는 교사가 출제했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래 재밌는데 한번 탐구해보자 이런 거예요. 진도 나가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 학생이 그거를 2주인가 3주 동안 한 문제를 계속 탐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혼자 해결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KMO 2차에 얘가 문제 푼 게 딴 애들보다 적게 풀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려웠고 배점이 가장 컸던 문제가 마침 자기가 왜 혼자서 낑낑거리고 탐구했던 그 추가 탐구했던 문제랑 비슷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교사, 출제진이 예상한 거 이상으로 완벽한 답안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좋은 문제죠. 추가 탐구와 여지가 있는. 저희가 좋은 문제를 아이들 발달 수준하고 학습 단계에 맞춰서 잘 배치해 놨습니다. 그거를 하태석 부원장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과제를 재미있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려면 이런 교실 분위기가 필요한 거예요. 맞다 틀리다를 중요하기가 쉬운데 이런 결과가 아니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느냐, 어떤 아이디어냐 그거를 중시하고 하다가 실패했더라도 다른 학생이 그 다음을 이어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평가를 하거든요. 이 아이디어하고 저 아이디어하고는 이런 장점, 단점이 있네. 이 아이디어는 당장은 답이 쉽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3차원으로 확장하면 더 어려워지네. 근데 저 아이디어는 당장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N차원으로 확장해도 별로 계산 부담이 안 늘어나고 이 방법이 더 일반적이고 좋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자체를 평가하고 중시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틀릴까 봐 위축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탐구하는 데 더 집중을 해요. 이런 틀린 걸 처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똑같은 2학년 학생이에요. 분당에 있는 5글자짜리 대형 학원에서 왔어요. 그 학원에서 공부하다 온 2학년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이 틀리니까 에이구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야 이거는 틀린 게 아니고 이 학생은 실패가 아니고 실험을 한 거야. 도전을 했으니까 칭찬할 거고 실패 속에는 성공을 하는 씨앗이 있어.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학생이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리면 막 고박하고 비아냥거렸다는 게 틀리지 말라고. 그래서 초2한테 맞다 틀리다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학생이 틀리는 것에 대해서 남한테 비아냥거릴 때는 자기한테도 자기가 틀리면 자기가 셀프로 그 목소리가 들린다. 성경에 남을 대하는 잣대로 자기를 대한다고 했거든요. 성경이 그런지 모르겠네. 남을 지는 그 잣대로 자기를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처벌을 해요. 어른들이 권위자가 이야기하면 그거를 내면화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건 나쁜 거야. 빨리 푸는 건 좋은 거야. 빨리 풀면 천재야. 늦게 풀면 바보야. 틀리면 잘못된 거야. 혼나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어가 뇌가 오그라들고 무조건 학습하려고 해요. 혼 안 나려고 학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극상위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다 뿜어낼 수가 없어요. 맞든 틀리든 일단 탐구하고 탐색하고 실험할 수밖에 없어요. 엑서사이즈라면 틀리면 안 되죠. 빨리 해야 되죠. 하지만 프로그램을 줄 때는 엑서사이즈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줄 때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는 실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틀리는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앞에하고 비슷합니다. 가르쳐주고 따라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문제 푸는 방법을 딱 하나만 하죠. 근데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재수생을 제가 가르쳤어요. 서영고 나온 학생이고 재수학 현역일 때 얘가 5등급, 3등급 받았어요. 상위 24%.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집이 약간 가난해서 반수를 했어요.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가지고. 그 학생을 제가 재수종합반에 9월달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7월달부터 제가 2달 정도 가르쳐줬어요. 뭘 했냐면 수능 기출문제 7년치 기출문제집이 있더라고요. 수능만 했으니까 얇아요. 문제가 몇 개 없는데 이 7년치 기출문제집을 나랑 같이 풀자. 선생님 듣고서 다 공부했는데요. 고3 때. 아니야.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문제를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 거야. 모든 문제를 나랑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3등급이니까 뭐 기본적인 거는 모르지는 않거든요. 어려운 건 5% 문제니까 나랑 그렇게 해보자 했어요. 그렇게 제가 저하고 도달하면서 그 문제집 한 번 뗐거든요. 걔가 성적이 쭉 올라가더라고요. 수학. 그래서 수학 1등급 받았어요. 1등급 받고 고대 갔거든요. 문제 푸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면 뇌에 있던 회로가 있어요. 뉴런이라고 하는 회로가 쭉 자랍니다. 그러다가 탁 연결돼요. 옛날 중2 때 배웠던 지식하고 고1 때 배웠던 지식, 고3 때 배웠던 지식, 이 3개 지식이 한 문제를 풀려고 막 이렇게 해서 탁 뉴런이 연결되고 시냅스가 생겨요. 그때 문제가 번쩍 하면서 풀리거든요. 그런데 늘 학습을 했기 때문에 애들 머리 안에 격벽이 있어요.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로그로 푸는 거야. 이거는 미분으로 푸는 거야. 이거는 이차함수로 푸는 거야. 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 나스 문제 만나면 뭐로 풀어야 될지 못 찾는 거예요. 킬러 문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푸니까 유형학습을 한만 해도 나는 못 푸니까 수학 머리가 나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칸막이를 허물고 지식과 지식이 연결되는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 방법을 안 가르쳐주고 혼자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 과정 중에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서 회로를 자유롭게 연결해보는 그런 힘이 생겨요. 세 번째, 틀린 거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학습의 기회로 이용돼야 돼요. 처벌하면 안 돼요, 실수를.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애들이 자기 머리를 쓴다. 그리고 교사도 학생들이 하다가 실패하거든요. 그게 당연해요. 과학자들은 실패라고 안 하고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실험을 해야지 프로블럼이 들죠. 엑서사이즈가 아니라면. 그래서 극상위권이 되려면 상위권은 유형학습으로도 돼요. 하지만 극상위권은 유형학습으로 안 되는 킬러 문제급들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실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실험에 대해서 교사가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언제 개입하고 그래야 될지. 심지어는 교사도 모르는 상황으로 일반화 해볼까요? 학생이 이러면 그래 같이 한번 연구해보자. 이게 그 다음에 교사는 이런 것들을 짚어줘야 돼요. 학생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느냐. 적합한 전략을 적용했고 논리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느냐.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써서 의사소통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고 있느냐. 풀이 과정이 정확하냐.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 문제와 저 문제 사이에 연결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교사가 짚어줘야 돼요. 이건 좀 아주 트레이닝이 잘 된 고급 교사가 필요합니다. 저희 영재센터는 경험 많고 잘 트레이닝 된 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위권 학생을 극상위권으로 만들려면, 즉 문제성이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면 첫 번째, 공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합니다. 두 번째, 좋은 방법으로 공부해야 된다. 요거까지 했어요. 좋은 방법의 핵심은 자율성, 좋은 문제를 자율성 가지고
자유롭게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가 적절한 지적 자격을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학습 단계에 맞춰서 제공해라. 그래서 로드맵을 잘 짜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위학년부터 할게요. 중학생쯤 되면요. 영재고 과고냐 차사고 일반고냐 정해야 돼요. 영재성이 강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면은 영재고 라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시 수학으로 가시는 게 괜찮다. 영재 수학할 때랑 입시 수학할 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입시 수학은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신 100점을 목표로 하니까 1점 싸움도 할 수 있는 강인한 엉덩이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범위가 좀 정해져 있어서 나오니까 티칭이 좀 결합돼도 괜찮아요. 근데 영재 수학은 다릅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학습하는 게 필요하고요. KMO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학생이 별로 없으셔서 넘어갈게요. 자, 영재고 안 가더라도 중1 때까지는 영재고 목표 한번 해보십시오. 상위권, 상위 한 10% 학생들은 저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과도한 학습 노동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정서와 태도니까요. 아이 따라 뭘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이거 자체로 한 2시간짜리 설명의 주제니까 간단히 넘어가는데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초2, 초3부터 슬슬 공부 시작하셔라. 영재고 생각하면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릇을 키우는 것을 하셔야 된다. 그릇 키우는 것 중에 수학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고력 수학 같은 거를 조금 유지하셔라. 그 말씀 드리고요. 2학년 지금 1학년들도 곧 2학년 되죠. 사고력 수학 하시고 문제결력 수학은 필즈, 팩토 1031 이런 것 좀 하십시오. 하시고 교과 수학은 2학년부터 슬슬 선행학습 영재고 학생들은 좀 하시면 좋아요. 3학년 올라가는 1월에 저희가 한 2반 정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4학년 1학기 시작하는 반하고 5학년 1학기 시작하는 반 예상하고 있고요. 학생들, 응시 학생들 레벨이 만약 저희가 예상한 거하고 좀 다르면은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은 저희가 12월부터 할 거고요. 저학년 교과반은 2학년, 3학년 교과반은 12월에 한 번 더, 11월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때 자세히 안내 받으십시오. 3학년은 올라갈 때 3학년 올라가는 3월 달에 그냥 진도반, 재진도반부터 해서 몇 개 반을 만듭니다. 저희가 3학년 때 재진도반으로 시작했던 애들이 한 5학년 되면 진도가 쫙 뻗어져 있어요. 엄마표 반입니다. 저도 이제 이 유교강자인데 우리 학원 공짜인데도 사생활이 있어서 여기까지 멈춰야겠다. 네. 하여튼 그래서 뭐 학원 이용하시면 엄마표 할 때보다는 좀 꾸준하게 하기가 좋은 장점은 있어요. 단점도 있죠, 학원표가. 근데 그래서 교과서 상위 10%면 3학년 때 선행학습 시작하시고 현행이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다 보면 선행이 됩니다. 4학년, 지금 3학년, 예비 4학년들은 저희가 탑반 개설한 애들이 중1 들어가요. 얘들부터 영재센터로 넘어갑니다. 영재센터로 넘어가고요. 한 2반부터는 아직은 사고력 센터에서 교과를 하고요. 5학년, 6학년부터는 입시 수학할 애들은 교과 수학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영재 수학할 애들은 저희가 영재고 준비해요. 지금 4학년들이 중3거 하고 있는데 1반은 2반은 또 다르고 그런데 1반은 중3거 하고 있는데 1월달쯤 되면 고등과정 들어갈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렇고 저희가 12월부터 1반은 영재센터 시작합니다. 예비 5학년, 예비 6학년 영재센터 요번에 모집하니까 응시는 이따가 안내드릴게요. 중학생을
영재센터 준비하던 애들이 이미 다 이제 시작을 했을 거니까 막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애들 중에 자사고나 이런 거 준비하는 애들은 극심화를 조금 하십시오. 극심화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메디메스 프로그램이라고 만들었어요. 그거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센터에서 입시 수학할 애들은 메디메스까지 하기 힘든 학생들은 진도를 조금 나가면서 엉덩이 만들어야 돼요. 사춘기 오기 전에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저희 뭐 교과센터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초2 말 정도부터는 이제 뭐 영재고를 로드맵에 올리고 공부 시작하십시오. 자사고나 이과 최상위 노린 애들은 초3 중후반부터는 이제 공부 시작 슬슬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고 가서 서울대나 의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일반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초4부터 슬슬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저희 3학년 말 4학년 초 4학년 1월달부터 어떻게 나가는지 저희가 이제 가늠을 한번 해봤어요. 이 정도 페이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페이스가 빨리 나가서 여름이나 가을쯤 되면 고등 들어갈까 말까 좀 할 것 같아요. 이게 연도마다 좀 달라요, 친구가. 그 다음 과학도 하시면 좋습니다. 과학은 실험과학 어릴 때 좀 하시다가 사고력과학 초4, 초5 때 하시면 좋아요. 사고력과학은 GTG에서도 개설되어 있고 딴 데도 좀 이용하십시오. 실험과학보다는 생각하고 지식적인 거 좀 많이 결합되어 있고요. 단순 내신 진도 나가는 과학보다는 재밌고 그리고 큰 줄기 위주로 한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사고력과학 1년 하면은 고1 과정까지 한번 이렇게 큰 줄기까지 뿌리와 줄기를 세우는 셈이 되거든요. 그거 한 다음에는 고등화학으로 넘어갑니다. 초5나 초6, 중1 때. 그리고 한 1년 하이탑 가지고 고등화학 하면 화학 올림피아드를 중1 정도 때 응시하고 그다음에 물월도 중6 때 응시하고 이런 식으로 로드맵 잡으시면 영재고 준비하는데 지장 없고 그럴 것 같아요. 과학은 저희 GTG하고 이용하시면 화학 올림피아드까지는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사고력 과학 굉장히 좋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중2인데 초4 때 시작했는데 지금 과학 공부 깊이 하고 있는데 도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메디메스라는 심화 전문 수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게 영재고 입시하기 전에 거쳐가는 단계이기도 하고 자사고나 이과 극상위 노릴 때 영재고 안 가더라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중1, 2, 3 극심화를 1년에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애들은 자기 힘으로 낑낑거리면서 안 도와주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어렵지만 재밌어요.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아이들한테 엑서사이즈 시키는 거가 메인이 아니고 프로블럼을 처음 보는 문제를 혼자 힘으로 낑낑거리고 풀어내는 그런 경험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메디메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주 3회를 하는데요. 주 3회 수업을 하는데 2번은 미션 수업을 하고 1번은 교과 수업을 하거나 2번을 교과 수업하고 1번을 미션 수업을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션 수업할 때 A급 수학이나 블랙라벨 최고 수준 같은 극심한 문제집, 시중 문제집이죠. 요거를 숙제로 내줘요. 숙제로 내줘서 1년 동안에 3년치 6번을 다 나가는 게 목표예요.
요거는 숙제로 합니다. 그래서 오면은 노동풀이를 노트에 풀어오게 해서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진수검사합니다. 그래서 숙제 자료에한테는 상도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애들은 이제 숙제를 해오고 미션 시간에 7문제, 좋은 문제 7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해요. 2시간 반 정도를 그렇게 하고 마지막 30분은 팀 미션을 수행합니다. 한 3시간 정도 팀 미션을 해요. 2시간 30분 정도 팀 미션이에요. 합쳐서 3시간 동안 애들은 숙제 검사하고 미션 풀고. 이 숙제는 선생님이 티칭을 하진 않아요. 중간중간 한 달에 한 번이나 6주에 한 번 정도씩 미진했던 숙제를 처리해주는 그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임무입니다. 그리고 교과 시간에는 뭘 하냐면 선행 진도를 나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전문 수학 매트매스인데 이런 분이 계세요. 심화 문제를 안 가르쳐주는데 풀 수 있을까요? 하면은 저희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요. 집에서는 자빠지는데 왜 되느냐면 반 분위기 자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쟤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게 있어요. 혼자 하려면 자빠지고 그런 애들이 같이 하니까 하더라고요. 두 번째, 실패를 실험으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문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걸 오히려 장려하고 아이디어를 가다가 중도에 멈춘 아이디어를 다른 학생이 받아서 나가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보통 포기할 때가 언제냐면 압박감을 많이 느낄 때, 좌절감을 많이 느낄 때 나는 생각할 거리가 없다 생각할 때 포기하는데 그게 애들이 틀리면 처벌받고 틀리면 실패라고 생각할 때 조금만 안 되면은 금방 멘탈이 부서지면서 좌절감 느끼고 포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진척되면은 그거는 성공이야, 성취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문화에서는 생각을 계속 불려요. 그래서 이렇게 낑거리다 보면 풀리거든요. 풀리면 또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아, 이 맛에 수학하는구나. 어렵지만 풀면은 기분이 좋구나. 나는 어려워도 할 수 있어. 이런 게 자꾸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지나면은 애들이 도와줄까 해도 자기도 막 하려고 해요. 도와주지 말라고. 그 다음에 교사가 성취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하세요. 비교하거나 당근 채찍을 안 쓰고 애들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그마한 전진이라도 인정해주고 너는 잘할 수 있다고 기대해주고 성공했을 때 오 성공이야 축하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는 게 성취감을 증폭해주는 교사의 역할. 넘어지려고 할 때 응원해주는 교사의 역할이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애들이 어려운 문제를 혼자 풀더라고요. 그리고 교사가 해주는 역할이 어려울 때 힌트를 가르쳐주는 건 최악이고요. 그 다음으로 힌트인데 힌트도 사실은 별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 선생님들한테 뭘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애들한테 발문을 던져주세요. 대표적인 발문이 구하는 게 뭐니? 주어진 게 뭐야? 구하는 걸 알려면 뭘 이용하면 좋을까? 주어진 걸 어떻게 써먹지? 배운 것 중에 이거하고 관계된 게 뭐니? 비슷한 거라도 없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숫자 몇 개는 좀 실험을 해봐. 주어진 조건 중에 안 쓴 거 없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발문이에요. 힌트하고 다르죠. 힌트는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이런 게 힌트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길을 유도하는 게 힌트고요. 그래서 발문은 학생이 어느 길로 갈지는 안 정해졌어요. 자기가 생각을 계속 굴리게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발문을 던져주세요. 그리고 다 풀고 나면은 A라는 문제와 B라는 문제가 있어. 지금 너희가 A를 풀었지. 옛날에 B라는 문제 풀었잖아. 이 둘이 관계가 있어. 옛날에 배웠던 개념과 원리랑 관계가 있어. 이런 거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와 저 아이디어 비교해보자. 잘 안 들리지? 그럼 너네가 발표해봐. 이런 것들이 반성인데 이 반성을
교사가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반성의 결집체로 한줄풀이를 발견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를 딱 압축해서 한줄풀이. 정석을 공부하신 분은 아실 텐데 빨간 글씨로 정석 이렇게 쓰인 게 있거든요. 그게 한줄풀이예요. 그 문제의 구조를 뽑아내는 훈련이에요. 아, 이 문제는 최대 최소 중에서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구나. 이 문제는 최대 최소 중에서 상수 기하를 이용하는 거구나. 그런 게 이 문제의 구조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최대 최소 문제라도 어떨 때는 상수기하 평균을 쓰고 어떨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맞고 어떨 때는 미분을 이용하는 게 맞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구조를 관찰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 줄풀이까지 이어지는 반성을 교사가 유도해줘요. 그러면은 과거의 지식과 방금 새로운 지식이 막 융합이 되면서 얘들이 기반 지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문제를 풀 때 또 써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심화 문제 푸는 머리가 점점 개발이 돼요. 자, 하여튼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했더니 이렇게 이제 실적이 KMO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더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중등부를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는 중등부를 없앴어요. 제가 어마어마한 실적, 학생이 3명이 있었는데 3명 중에 2명이 수상을 한다든지 한 18명이 시험을 쳤는데 17년도 보세요. 중1이 금상 3명, 은상 2명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시험 쳤던 애가 10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나와요. 분당에서 중1이 금상 아무도 없어요. 수백 명이 그 학원에 있어도 안 나오거든요. 저희는 알랑이 10명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나왔어요. 이때 금상 땄던 애들 대부분 서울경제고 2학년 때 우선 선발을 합격했어요. 근데 저희가 19년도에 중등부를 없앴어요. 없애고 나서 1월 달에 저희가 내보냈는데 걔들이 5월 달에 시험 져서 이렇게 딱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이제 1월 달, 12월까지 저희랑 공부하고 1월 달부터 해서 딴 학원 가서 공부했는데 5월 달에 시험 져서 3명이 상을 땄어요. 중1이. 하여튼 분당에서 중1이 수상하던 거는 저희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고 합격률도 거의 뭐 100%, 60% 이런 말도 안 되는 합격률이 있어요. 수상률이었어요. 안 하고는 수상률이 3%, 5% 이렇게 10%가 안 될 때 저희는 그렇게 났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초6이 지금 하고 있어요. 초6이. 초6이 하고 있습니다. 초6이 수상을 하고 있다. 제가 중등부를 없애고 초등부만 했더니 초등부에 하태석 부원장님이 좀 더 많이 투입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초6이 수상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내년에도 그럴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영재센터 수업 후기예요. 18년도에 금상 땄던 학생 어머니 있어요. 중2 때 땄어요. 얘 중1 때 은상 땄는데 중2 때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쳤어요. 왜냐면 K모를 그때는 안 하고 영재고 막 준비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후니비니님 분따모라고 있어요. 저는 가입을 안 해서 모르는데 이분이 우리가 하도 마케팅 안 하니까 답답해서 올려주셨어요. 아들놈 수학학원 소개해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서 후니빈이라는 아이디로 하셨어요. 큰애가 훈, 둘째가 빈. 아가맘들은 KMO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요. 중2 아들놈 이번 KMO 성적입니다. 성적표까지 그때 사진 붙여놓으셨는데 제가 좁았어요. 그거는 뺐어요. 한 개 틀려 95점이고 전국 상위 1%, 100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KMO 95점이 상상도 안 되는 점수입니다. 동상부터 본선 진출이거든요. 동상 컷이 50점 정도예요. 금상이
60점, 70점 나오면 금상이 95점에 한 개 틀렸어요. 한 개도 사실 실수가 틀렸어. 자, 유명한 시땡땡 같은 곳은 아니고요. 서현에 있는 GTG입니다. 우리 아들도 초등부터 꾸준히 다니는 학원입니다. 죽어라고 기계적으로는 안 시키지만 혼자 생각하고 풀게 기다려주는 곳이에요. 한 문제를 1시간 내내 풀기도 하고 이틀 만에 풀기도 하고 밥 먹다가 엊그제 문제 생각났다고 하기도 하고 크크크. 성질 급한 마음들은 적응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속 터져서 관두기도 하시고 이렇습니다. 그 뒤는 이제 뭐 저희 이야기가 나와서 까지만 읽을게요.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 해놨는데요. 이게 저희 교육 철학이고 저희가 좋은 방법으로 교육시켰던 그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문제를 이틀 만에도 풀고 일주일 만에도 풀고 2주일 만에도 풀고 이게 저희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시키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훨씬 적은 문제를 푸는데 저희가 잘했어요. 딴 학원은 KMO 임박하면요. 막판 한 몇 달 동안은 주 6회 새벽 1시까지예요. 근데 저희는 주 3회 10시 땡 하고 보내거든요. 심지어는 얘가 KMO 95점 받을 때는 얘는 주 2회 했어요. 따로 시키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저희 애들이 수상률이 말도 안 되게 딴 학원의 10배 이상 높으냐. 물론 우수한 애가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저희 같은 조그만 애가 가장 우수한 애들이 왔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는 모르겠어요. 근데 와서 가장 우수해진 건 맞아요. 비슷비슷한 머리더라도 좋은 방법으로 공부했을 때 얼마나 학생들이 늘어나느냐.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머리도 좋아지고 성과도 납니다. 요거는 저희 메디메스 수업 후기예요. 읽어보시면 좋으신데 네, 이것도 뭐 애들이 혼자 읽고 풀었더니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부모님들이 후기 쓰신 거고 학생도 후기를 썼어요. 학생 후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메디메스 수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향을 잡고 푸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방향을 찾기부터 한다는 것이다. 내 스스로 그 방향을 찾기부터 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어떻게 풀지를 안다면 문제를 푸는데 큰 의미가 없겠지만 내가 스스로 깨우쳐 푸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진도만 나가지 않고 배웠던 걸 다시 푸는 것이 좋았어요. 저희가 진도 수업 말고 심화 수업, 미션 수업을 이렇게 했거든요. 블랙날벨 A급 2번 풀고 플러스 미션을 했는데요. 애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보통은 가르쳐주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대표 문제, 기본 문제 이런 거 선생님이 풀어주시고 그 밑에 유제를 푸는 게 방향을 잡고 푸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 보는 문제를 자기가 알아서 풀려고 했더니 이게 좋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괴로웠다가 아니고. 그래서 어렵지만 재밌어요가 저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연재센터를 옛날보다 조금 확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비 초4, 예비 초5, 예비 초6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 모집하고 있고요. 여기는 영재고 놀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자사고나 이과 극상위권 목표, 의대나 서울대 목표하는 학생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개설 과정은 프리반, 메디메스반, PS반, KMO, 실전반 이렇게 있어요. KMO반은 실전반이에요.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예비 초4부터 모집합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전화 주셔서 상담하시면 되고요. 선발 시험은
11월 20일부터 응시해서 모집합니다. 요거 응시하셔서 12월 달 개원하는 과정이 예비 5, 6 연합반 PS반이 12월에 개설해요. 우리 학원 재원생들은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비재원생분 계시면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상담은 이 전화번호로 하시거나 아니면 제 전화번호를 써드릴게요. 010 4 아주 채팅이 쳐드려야 2803입니다. 여기로 하시면 되세요. 제가 채팅으로 쳐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료를 오늘 설명의 자료를 안 받으시면 되세요. 지금 파일을 올려드렸고요. 채팅창에 있는데요. 요게요. 요게 폰이나 탭으로 하시는 분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지금 제 전화번호 올려드렸으니까 제 전화번호로 요청을 하시거나 데스크로 전화하셔서 자료 요청하시면 되세요. 010-2434-2803이고요. 여기로 바로 문자 주셔도 되고 데스크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자, 질의응답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 채팅이나 음성이나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번 12월에 개설하는 PS반 많이 의지하십시오. 이 반 제 생각에 초6대 KMO 수상자 반드시 나올 반이거든요. 오학년님, 메디메스는 교과진도 어느 정도 돼야 입학문이 들릴 수 있나요? 메디메스는 중2까지는 공부하십시오. 그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 번호 마지막 번호가 없어요. 학원 번호 지금 031-703-7072입니다. 저희 받으신 분은 학원 전화번호는 다 아실 거로 아니까 모르시면은 아까 제 휴대폰으로 해주세요. 제니퍼스리 신님, 예비초사 시험 범위가 어디인가요? 예비초사는 1반은 중1이에요. 1반은 중1, 2반은 보다 1년 정도 늦은 과정이에요. 예비초사 현재 3학년이죠. 중1 시작입니다. 얘들은 지금 12월 시작 아니고요. 12월 첫 주 시작이에요. 여반도 12월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5학년이 현 5학년 2-1 블랙 라벨 하고 있어요. 블랙 라벨을 하고 있습니다. 2-1 블랙 라벨. 근데 이 정도면 메디메스는 응시 가능하실 거고요. 경우 따라서는 제 생각에는 PS반 응시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3학년 윤리 PS반은 사고력과 교과 어느 정도 완성도를 요구하시나요? 사고력을 메인으로 봅니다. 사고력을 메인으로 보고요. 저번 PS반, 작년 PS반 뽑을 때, 저기 1년에 한 번 뽑고 있거든요. 작년 PS반 뽑을 때 중1 초6까지만 한 애가 합격한 적도 있어요. 사고력이 메인입니다. 진도는 그래도 한 2학년 정도까지 나가시면 좋죠. 중2까지.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조서영님, 예비초사 지금은 진도가 안 되는데 중간 입학도 가능한가요? 제가 아는 서영이면 다니고 있는데. 예비초사 다른 학년이구나. 예비초사 진도 안 되면 중간 입학도 가능합니다.
중간 입학 가능한데요. PS반은 중간 입학하려면 별도 테스트 필요하고요. 예, 테스트 봐서 중간 입학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까지 제가 조금 놔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